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그야말로 미다스의 손 수준까지 올라선 형국입니다. 미다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왕으로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구식 무기체계마저 위력적인 신형 무기로 개량하여 재생산하는 미다스의 손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수물자 생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새삼 증명이 됐습니다. 전시체제가 아니라 평시에도 상당한 물량의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비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아픈 현대사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 덕에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방산성장까지 이룰 수 있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전략 전술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도태시켜야 하는 구식 장비와 물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군수물자와 무기들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위력과 성능이 요즘에 첨단화된 무기 체계들만큼은 못 되지만 그래도 쓰임새에 따라서는 제 몫을 다할 수 있는데 그냥 폐기시키기에는 아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폐기시킨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고 폐기 대신 비축을 한다고 해도 그 유지 비용 또한 막대하게 소모되어 이래저래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군의 처치 곤란한 골칫덩어리에서 화려한 변신을 통해 부활을 한 무기체계 자주박격포 비격과 자주곡사포 풍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호방부라는 별칭까지 있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전력 중 하나는 박격포입니다. 박격포 자체는 물론이고 포탄도 엄청난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1000여 문 정도의 박격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군은 4.2인치 박격포만 1840문이고 포탄 재고는 250만여 발이나 비축 중입니다. 한국에 4.2인치 박격포가 도입된 것은 한국전쟁 때였습니다. 이후 1964년도부터 육군 보병연대의 화력 강화를 위해 전투지원중대 편제화기로 배치됐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M30을 국산화한 KM30을 생산해 운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 군도 이미 자주박격포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K200의 차체에 박격포를 탑재한 K242 자주박격포를 기계화 부대의 화력 지원용으로 활용하면서 유사시 아군 기계화 부대의 진격을 저지하는 적 보병을 단시간에 무력화시키는 화력 투사 수단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이외에 KM30을 K200의 이원에 탑재해 자주박격포로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4.2인치 박격포가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식 무기가 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4.2인치 박격포는 무게가 300kg 이상인 반면 사거리는 81mm 박격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50년대부터 운용한 노후 장비라 현대화된 박격포들에 비해서 성능에서 뒤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사통 장비가 부실해 모두 인력으로 방열 및 조작을 할 수밖에 없어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게 소모됐습니다. 미군에서는 1991년부터 4.2인치 박격포를 대신해 120mm 박격포를 배치시켰고 나토 국가들은 아예 1950년대부터는 4.2인치 박격포를 도입하지 않고 120mm 박격포를 운용해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2인치 박격포를 40년이 넘도록 운용하면서 당연히 노후화를 피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4.2인치 박격포의 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포탄 재고가 250만여 발이나 남았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보유량이냐면 단순 계산으로 해마다 1만여 발을 훈련용으로 소진해도 25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막대한 물량이 남아있는 기존 박격포와 포탄은 계속 비축하고 운용하되 적어도 기계화 부대용의 자주박격포만큼은 120mm 자주박격포로 교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120mm 자주박격포 개발에 나섰고 413억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예산 속에서 뽑아낸 최선의 결과물이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입니다. 그런데 구식 무기체계를 새롭게 탈바꿈시킨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바로 K105A1 자주포 풍익입니다. 풍익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여 육군 및 해병대의 주력 자주포로 운용되고 있는 차륜형 자주포로 2010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17년 6월 28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정식 제식 장비로 편제되었습니다. K105A1 풍익은
구형 105mm 견인포를 차량 장착형으로 개량한 모델인데요. 이 풍익의 개발 배경도 비격과 비슷합니다. 한국에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105mm 견인포가 무려 3,000여 문에 달했는데요. 70여 년이 넘게 우리 군에서 운용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K9을 비롯한 자주포만 2,000여 대를 운용하고 있는 자주포 강대국이고 견인포도 4,700여 문이나 있습니다. 한국의 포병 전력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그 중국을 압도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의 포병 전력이 물량으로 중국을 밀어붙일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105mm 견인포는 155mm 포에 비해 사거리나 파괴력이 모두 부족해 도태되는 장비에 속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대한민국 육군은 105mm 견인포가 3,000여 문에 포탄도 340만 발을 보유하고 있어 그냥 퇴역시키기에는 역시 무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발사 속도가 빠르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등 105mm포의 장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장점 때문에 10km 이내의 근거리에서는 105mm포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익은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재탄생한 무기체계입니다. K105A1 자주포는 5톤 트럭을 차체로 삼고 있으며 중량은 17.8톤, 최대 사거리는 11.3km, 포탄 최대 적재량은 60발에 달합니다.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80km, 운용 인원은 5명에 부무장으로는 K6 중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1차 양산은 검증용으로 10여 대가 생산되었고 2차 양산에서는 최종적으로 200여 대가 생산되었습니다. 풍익이라는 이름은 한국전쟁 당시 포병장교였던 김풍익 중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풍익 중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105mm 곡사포 직접 사격으로 북한군 전차를 저지했던 인물로 그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자주포의 풍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K105A1 자주포 풍익은 기존 105mm 견인 곡사포와 비교하여 운용의 유연성과 기동성에서 큰 장점을 가지며 현대 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을 충족시킵니다. K105A1의 도입은 한국군의 포병 전력을 현대화하고 강화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격과 풍익 모두 기존의 구식 무기를 개량해 새로운 무기체계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데 이 밖에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주박격포는 상대적으로 경량이며 이동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곡사 화력을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적의 직접 시야에서 벗어난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비교적 짧은 사거리와 낮은 탄속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발사 각도로 인해 적의 방어물뒤나 산악 지역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자주박격포는 주로 근접 지원과 간접 사격에 사용됩니다. 반면 자주곡사포는 더 무거운 포를 사용하며 자주박격포에 비해 더 긴 사거리와 높은 탄속을 제공합니다. 직사와 곡사화력을 모두 제공할 수 있으며 탄도학적으로 더 정밀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자주포는 광범위한 전술적 용도로 사용되며 특히 중거리에서 장거리에 걸친 화력 지원과 정밀 타격에 적합합니다. 또한 자주포는 강화된 방어 목표물과 적의 중요 시설을 타격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렇게만 비교해보면 성능이 더 뛰어난 자주곡사포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자주박격포를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자주박격포 역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전에서 자주박격포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대두됩니다. 도시지역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복잡한 건물과 구조물이 많아 전투 환경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가전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건물, 지하통로, 좁은 길 등의 복잡한 도시 전투 환경은 가시성이 낮고 기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적과의 근접전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전에서 박격포의 중요성은 그 유연성과 효율성에서 비롯됩니다. 전통적인 대규모 화력 지원 수단의 사용이 제한적인 도심의 상황에서 박격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박격포는 고도의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부대는 신속하게 위치를 변경하고 적에게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의 방어를 효과적으로 교란하고 부대의 생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박격포는 곡사 화력을 제공함으로써 건물이나 장애물 뒤에 숨어있는 적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사 화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장점이며 도시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격포는 적의 위치, 병력 집결 지점 또는 중요한 시설에 정밀 타격을 가하여 적의 작전을 방해하고 전투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박격포는 비교적 저렴하고 효율적인 화력 지원 수단입니다. 고가의 정밀 유도 무기나 대규모 포병 시스템에 비해 박격포는 비용 효율적으로 넓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도시 전투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박격포는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폭탄, 연막탄, 조명탄 등 다양한 임무에 맞춰 탄약을 선택할 수 있어 전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전투의 복잡한 환경에서 작전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시가전에서 박격포의 장점은 다시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의 장점으로 연결됩니다. 비격은 강선식 포열을 채택하여 높은 정확성으로 정밀한 화력 지원이 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반자동 장전 방식 및 자동화 사격 통제 장치를 적용해 빠른 응답성을 확보하며 포탄을 최대 분당 8발, 최대 12km까지 투발할 수 있어 기존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사거리가 최대 2.3배, 화력이 1.9배 향상되었습니다. 비격 자주박격포는 K200A1 장갑차에 자동화된 120mm 박격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장전 장치를 갖추어 포 방열과 조준, 장전, 발사까지 모든 과정을 버튼으로 조작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지 후 1분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날벼락처럼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차량이 회전하지 않아도 박격포 자체가 360도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물 타격 전환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작전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화력 지원이 용이합니다. 현대전에서는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드론, 레이저, AI 등 첨단 무기 체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거론되지만 실제 전장에서 화포에 의한 화력은 아직도 절대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시대의 산물처럼 여겨졌던 오래된 무기를 비격과 풍익이라는 위력적인 무기 체계로 탈바꿈시킨 대한민국의 결정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마스인데요. 전선에서 80km나 떨어진 러시아군의 탄약고가 하이마스에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가 역시 사거리가 긴 무기가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가 사거리가 긴 무기가 없던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의 후방을 타격하지 못해 다 이긴 싸움을 망쳤던 것과 달리 사거리가 긴 하이마스가 전장에 투입되면서 전장의 양상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긴 사정거리의 대포를 투입하자마자 반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거리 40km 이상의 서방제 자주포와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거리 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극단적인 이들이 사거리가 짧은 무기를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무기가 바로 비격 자주박격포란 것입니다. 비격 120mm 자주박격포는 국산 K200A1 장갑차에 100% 국산 자동박격포가 탑재된 신무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팔로 자동 장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120mm 박격포탄을 쉼없이 쏠 수 있습니다. 무려 6초에 한 발을 장전할 수 있어 1분에 최대 10발을 쏠 수 있는데요. 이 성능에 만족한 우리 군에서는 육군의 주력인 기계화 여단의 자주박격포를 구식 4.2인치 박격포를 사용하는 K24에서 비격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비격 한 대의 가격이 30억 원으로 K9 기본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9보다 종합 성능이 떨어집니다. 일례로 비격의 사거리는 12km인데 반해 K9은 K307 항력 감소 고폭당 기준 40km 사격이 가능합니다. 즉 사거리 격차가 3배나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년 전 개발이 완료된 K9용 K315 로켓 추진 고폭탄의 최대 사거리를 55km를 기준으로 하면 격차가 4배 이상 더 벌어집니다.
또 위력도 차이가 납니다. 사거리를 늘리느라 포탄 내 폭약량을 줄인 K135탄이라 할지라도 120mm 박격포탄보다 충격력과 폭발력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120mm 박격포탄의 위력이 155mm의 80% 정도라고 계산하면 편한데요. 따라서 이렇게만 보면 비격을 살 돈으로 K9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구형 K55 계열 자주포와 기계화여단에 배속된 K241을 깡그리 퇴역시키고 K9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군사학을 전혀 모르는 주장입니다. 우선 K9은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K9이 40억 원이었던 것은 1990년대 개발된 초도형의 양산단가이지 각종 센서와 자동장전 장치가 개발된 K9A2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K9 한 대 값과 비격의 가격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 기준점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K9이 아무리 비싸졌다고 비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사실 무기체계에서 도입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가성비가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은 도대체 왜 사거리가 12km밖에 되지 않는 비격을 30억 원이나 주고 살 생각을 한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부피와 무게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9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고 큽니다. 발당 40kg으로 또는 155mm 포탄 48발과 각종 장약이 차지하는 부피가 상당하고 길고 두터운 포신과 방탄판을 견디기 위해 엔진을 키우면서 덩치가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신을 포함한 전장이 12m에 전폭 3.5m, 전고 3.3m에 전투 중량이 47톤에 달합니다. 또 MTU사의 1000마력 엔진인 MT881 K500 디젤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반면 비격자주박격포는 상대적으로 작고 가볍습니다. 비격자주박격포가 탑재되는 K200A1 장갑차는 전장 5.5m, 전폭 2.8m, 전고 2.5m에 중량이 13.2톤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장 7.8m, 전폭 2.5m, 전고 3m에 전투 중량 19톤인 105mm 풍익자주포보다 컴팩트한 것입니다. 이런 장점은 군용 무기를 운영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장 큰 이점은 사용할 수 있는 기동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좁고 험한 길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군대가 이용하는 험로 중에는 포장이 안 된 흙길도 많고 산등성이 길을 오르기도 해야 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옛날에 지은 작은 다리도 많습니다. 당연히 K2 전차나 K9 자주포처럼 수십 톤의 무거운 무게와 덩치도 산만한 장비들이 쉽사리 건널 수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지형 특성상 덩치가 크고 중량이 상당한 장비들이 기동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제한적이란 것이죠. 반면 K200 장갑차가 다닐 만한 길은 아주 많습니다. 적과 근접해서 전투를 벌여야 하는 전차 부대와 기계화 부대의 장갑차들을 다양한 방향에서 유연하게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력이 풍익보다 우수하고 최대 사거리도 1km 더 깁니다. 또 무게와 부피 대비 위력도 강력합니다. 120mm 박격포탄은 통상적으로 14에서 19kg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살상반경은 40m인 것에 반해 무게 40kg의 살상반경 50m인 155mm 포탄의 80%의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성능이 엇비슷한 것입니다. 심지어 비슷한 무게를 가진 105mm 포탄과 비교하면 이격차가 더 커지는데요. 120mm 박격포탄의 살상반경이 3배 이상 가까이 넓고 파편의 속도가 훨씬 빨라 관통력도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박격포의 사거리가 155mm 포보다 짧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한국의 비격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복잡한 산지가 많은 대한민국이라면 몰라도 온 나라가 평야인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그닥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쓰는 것이라면 몰라도 수출이 쉬울 것 같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격이 가진 놀라운 기능을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바로 압도적인 대응 속도와 전투 지속력입니다. 비격자주박격포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포의 위력에 비해 발사 시 반동이 거의 없는 박격포의 특성 덕에 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차량의 방향을 바꾸지 않더라도 어느 방향이든 포신만 돌리면 바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 구조가 단순하고 장약의 위력이 그리 강하지 않아 많은 포탄을 쏴도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보통 자주포의 포신은 2000발 전후로 포신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됐듯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펜자우비치 자주포를 지원해줬음에도 이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이렇다 할 전과가 없었던 게 전장에서 포신 교체를 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반면 박격포의 포신은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군에도 6.25에 쓰던 60mm 박격포가 아직도 멀쩡할 정도인데요. 다시 말해 박격포는 사거리만 짧을 뿐이지 지속적인 교전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포신을 돌릴 수 있으나 포의 반동을 견뎌야 하는 구조상 포탑을 돌려 쏠 경우 포의 수명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포를 돌리려면 차체를 아예 돌려야 해서 대응이 느립니다. 따라서 평야가 많더라도 즉각적인 전투에는 박격포가 자주포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30억 원이나 하는 박격포를 어느 나라가 살까 싶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나라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전면전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나 전면전을 대비하며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 중인 폴란드라면 아주 환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각 사격 능력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박격포가 개발된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처음 개발된 박격포는 공성용 포였습니다. 직사만 가능한 다른 포들은 성벽 뒤의 적을 공격할 수 없으므로 포탄을 직각에 가깝게 쏘아서 위로 올린 뒤 다시 떨어뜨려 성벽 뒤 적을 공격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우수한 박격포의 고각 사격 능력은 1차 대전에서 참호를 상대로 근접 전투를 벌이는 아군을 지원하는 근접 무기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주포는 이게 안 됩니다. 예컨대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자주포는 화력은 좋지만 발포 포물선으로 비행하는 자주포탄의 특성상 아무리 사격각을 올려도 박격포만큼 가까운 거리를 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백에서 2km 정도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여야 하는 일선 부대에게는 박격포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고 무엇보다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화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격자주 박격포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30억 원 정도를 충분히 지불하더라도 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자주 박격포와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일례로 핀란드와 방산명가 BA 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아모스 쌍열 자주 박격포는 2연장 포신을 이용해 분당 24발이라는 정신나간 발사 속도와 최대 10km에 이르는 사거리를 낼 수 있는 박격포계의 명품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당시를 기준으로 해도 한 대 가격이 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100억 원이 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너무 비싸 아무도 안 샀습니다. 그래서 단포신으로 개량한 리모를 개발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박격포는 너무 비쌌고 결국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당연히 부품 생산도 중단됐는데요. 그래서 후속 지원을 염려한 국가들이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가격의 박격포는 다릅니다. 특히 자주포로 운영할 수 없는 중진국 이하 국가에서 굉장히 수요가 큰데요. 하지만 최근까지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박격포를 대량으로 생산할 능력이 있고 그 자주박격포를 현대전에서 쓸 만큼 성능이 우수한 데다 가격까지 착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수천 대 전차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기계와 여단의 자주박격포를 교체하기 위해 대량 생산되다 보니 성능과 가격이 확실한 데다 수십 년간 거의 3,000대 가까이 생산된 K200 자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신뢰성까지 입증됐습니다. 이 정도면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라도 지갑을 열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산무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들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